영남대병원 뇌졸중센터 신경과 이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시작 전에 명쾌하게 해답을 좀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천원 씨가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네. 김천원 씨가 말해서 믿기가 조금 했거든요. 정답이 예. 뭘까요? 흔히 그렇듯이 그것 이제 같이 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기관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7, 8년 전에 나왔는가 거기서 메타 분석이라 해서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했는 분석에는 그리고 그 카페인과 뇌졸중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연구도 나왔던 연구들을 모아서 했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에서는 또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것이 뇌졸중 발생을 오히려 줄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나왔는 연구에서는 뇌의 이제 피의 흐름을 직접 체크해낸 연구인데 예. 거기에서는 2잔 이상을 마셨을 때 피의 흐름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이 지났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3잔 이상 마시면 이것이 뇌 백지라 해서 뇌에 깊숙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들이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 백질의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뇌졸중을 보는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커피가 그렇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뭐 직접적인 원인인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이 타이밍에서 저희 교수님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뇌졸중 센터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 1일로 흘러갑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뇌졸중 병동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으시죠? 뇌졸중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그날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뇌졸중 환자를 이제 특별히 어느 병동에서 모아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서 뇌졸중 병동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여러 과들이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쳐보면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정을 받습니다. 학회나 그런 뭐 아니면 심사평가원에서 약간의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2008년에 저희들이 영남대 병원이 개설했고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요 병원들이 모두 다 뇌졸중 센터를 운영하고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집중치료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뇌졸중 센터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뇌졸중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6명 중에 한 명은 평생에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뇌졸중을 가진다, 발생한다 이렇게 6명 중에 생각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지금 한 5명 되는데. 어머, 이 중에 한 명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제가 저희는 6명이 아니니까 일단 괜찮아요. 아, 우리 5명 아닐까요? 괜찮다. 네, 네. 암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뇌졸중.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만 약 75만 9천 명이 뇌졸중을 앓고 있고 연간 약 13만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망 원인 중 네 번째가 바로 뇌졸중으로 한 해 약 10만 5천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약 30%가 65세 이하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점점 더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그중 10%는 죽음으로 이른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서운 합병증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뇌졸중으로부터 목숨을 살리는 골든타임. 지금부터 지켜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뇌졸중은 겨울철에 많을 것 같은데 환자들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예. 뭐 여름은 지났지만 여름에도 좀 예. 발생을 많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나오는 연구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국내 연구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보면 1월보다는 9월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뇌졸중 안에는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의 경우도 오히려 여름이 더 많습니다. 뇌출혈은 오히려 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데이터가 모아지기 전까지는 여름에 많다, 겨울에 많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더울 때는 탈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되니까 상대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이래서 겨울에는 뇌출혈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한데 하지만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하루 중에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한 것은 심혈관 질환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또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중에 온도 변화가 심한 것 자체는 뇌졸중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계절보다는 온도 변화가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일반적으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오늘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뇌졸중도 있고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질환 굉장히 용어부터 헷갈려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일단 뇌졸중 하면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예.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혈관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장애가 생긴다. 소위 말하면 마비가 온다든지 뭐 감각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뇌경색과 뇌출혈을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물론 국내 보고와 외국 보고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75에서 85%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수는 뇌경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뇌출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그런 자발성 뇌출혈도 있지만 또 동맥류라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혈관까리라고 해서 네. 혈관까리가 터져서 생기는 그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나는 뭐 젊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다가 진짜 식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왜 20, 30대 젊은 남성분들 중에 술 정말 좋아하셔서 말술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마시고 또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뇌졸중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제 정말 나이랑 또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나이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종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있어서 막히는 것처럼 아무래도 혈관 안에 찌꺼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험인자를 이렇게 따져볼 때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뇌졸중의 원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생기는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는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 타수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긴다든지 또는 혈관 박리, 혈관벽이 갈라지면서 뇌경색이 생기는 조금 원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젊다고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떡하죠? 사실 제가 젊다고 굉장히 막 안심하고 있었던 그러면 안 사람인데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질병이든 간에 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환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뇌졸중도 네.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10분, 20분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질환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시약에 빠지고 이런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질환 중에서 10분, 20분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근경색, 네. 또 하나는 뇌경색입니다. 아. 뇌경색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소위 말하면 타임 윈도라고 해서 이 환자의 예후에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치료했을 때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느냐.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환자에게 그 뇌졸중에 대해서 포스트에 보면 당신이 시간을 잃어버려서 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뇌졸중 학회에서 만든 포스트에 보면 뇌졸중 시간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처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뇌졸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뇌졸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뇌경색,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을 재개통시켜서 손상을 적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에 골든타임 내에 이제 치료를 빨리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큰 병원마다 뇌졸중 센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아까 언뜻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나이 들에 따라서 혈관이 좀 노화가 되고 네. 또 고혈압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뭐 가단, 음주, 흡연 이런 것이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이라는 병은 종전에 말씀드린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것은 주로 작은 혈관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래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우리가 몇 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데 혈관의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소위 말하는 고지혈증이 있을 때 그랬을 때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 심장에서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피떡이 날아가서 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경색이 있고 또 뭐 작은 혈관의 변성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것이 그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네.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뭐 뇌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다른 뇌질환과 뇌졸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뭐 많은 뇌질환들은 갑작스럽게 생긴다기보다는 서서히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비해서 뇌졸중은 조금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개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어느 그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동반하고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른 뇌질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뇌졸중도 분명히 초기에 뭔가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낼 것 같단 말이죠. 그쵸. 네. 전조 증상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네. 초반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꼭 네.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은 전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의학 표현을 용어를 쓰면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흔히 뭐 미니 뇌경색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들어봤어요. 있더라고요. 그 뭐 아주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뇌경색의 경우는 혈관이 막혔다가 우리 몸의 방어 기전 등으로 인해서 혈관에 피가 다시 가게 되면 그때는 뇌가 기능이 정지됐다가 회복되면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져 버립니다. 우리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당신은 곧 뇌경색이 온다는 걸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편으로 신경학적 장애, 감각 이상하다든지 말이 어둔하다든지 마비가 있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이런 거 말고도 네. 얼굴이라든지 다른 데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네, 없나요?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위치에 생겼을 때는 갑작스럽게 어지럼만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어지러움.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발음만 이상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만 있고 어떤 경우는 단순히 두통만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변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저는 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괜히 걱정했네요. 역류증이 좀 있어서요,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네. 치료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다릅니다. 뇌졸중 중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종전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뇌경색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뇌경색에 관한 얘기입니다. 뇌경색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큰 혁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둘 다 혈전용해수라고 해서 혈전을 녹이는 것인데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정맥으로 줍니다. 닌겔처럼 주는 거. 이 약을 처음 사용해서 인정된 것이 96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네. 같지도 않고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이런 혈전용해제를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이지만 혈전용해제의 단점이 큰 혈관이 막혔을 때 효과적으로 큰 혈관을 개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큰 혈관을 치료하는 큰 혈관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거의 뭐 2015년이니까 몇 년 되지 않았죠. 네. 실제 그 치료를 한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5년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때 큰 혈관을 직접 혈관이 막혔을 때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혈전 용해술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고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느 혈관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혈전 용해제를 정맥으로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4.5시간 이내. 그러다 물론 이것이 전에는 3시간이었다가 4.5시간 되다 앞으로 뭐 6, 7시간으로 될 수도 있겠죠. 현재는 4.5시간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이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뇌경색과 뇌출혈은 정상으로 구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시간을 한 3, 4, 40분 정도 잡으면 4.5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가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3시간 반 전에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4.5시간 뭐까지 기다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시간 반 이내에 치료했을 때와 3시간째 치료했을 때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치료하냐가 결국엔 손상 범위를 줄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 말씀드리는 동맥으로 들어가서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큰 혈관을 뚫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내에 혈관을 치료를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몇 환자들은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그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또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기술이 쭉될 때 외국 잡지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데드 브레인이죠, 데드 브레인 이렇게 합니다. 죽은 뇌는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죽은 뇌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현미경 차원에서 약간 신경이 재생된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상에서 확인될 정도로 죽은 신경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리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변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10분, 20분이 지날수록 점점 죽어가는 범위가 커지게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피를 보내게 되면 죽어가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후유증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후유증 어떤 게 있어요? 예, 그것은 뭐 결국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네.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언어 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말을 하는 부위냐 말을 듣는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팔다리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을 받으면 팔다리가 운동에 장애가 생기겠죠. 네. 또 뭐 감각 담당하는 부위면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증이 그 알츠하이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뇌졸중과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나요?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하면 아주 명확하게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신경의 변성에 의해서 신경에 쓰레기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치매라는 것은 인지기능 장애에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처럼 뇌졸중이 오더라도 그렇게 인지기능 장애는 생깁니다. 그것을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츠하이머가 더 일종의 혈관이 서서히 손상이 오면서 더 알츠하이머가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유발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뇌졸중을 보는 의사 중 일부 의사들은 알츠하이머도 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알츠하이머가 혈관 질환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신경이 마비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알츠하이머 후유증과 비슷하길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 같습니다. 예. 그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도 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뇌졸중은 평생 뇌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뇌졸중은 재발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우리 흔히 들으셨겠지만 암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당신 뭐 안전하다, 10년이 지나면 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뇌졸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보고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편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5년 내로 한 24%, 20%, 10년 내로 한 40% 이상 재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안 했을 때입니다. 네.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의 경과를 보면서 또 치료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3에서 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와, 예. 네. 재발률이 낮아졌다는 소식 참 예, 반가운 그렇습니다. 소식이네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조금 뇌질환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뇌졸중의 원인 중에 급격히 서구화된 식생활이 또 원인이 된다 말씀하셨고 네. 젊은 층에서도 자주
또 생기는 질환이다 해주셨는데요. 뇌졸중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또 따로 있나요? 예, 그 뇌졸중의 위험인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 고지혈증, 방금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했듯이 그런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과다한 음주나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뇌졸중을 그 한의학에서는 네. 보통 중풍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혹시나 철원아, 아이고 내가 중풍 오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이제 할머니 또래 분들 보면 마비가 와가지고 네.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네.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재활이 좀 힘든가요? 결국에는 병변의 위치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말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람 2명이 왔을 때 2분 다 팔이 마비가 되었는데 3개월 지났을 때 한 분은 멀쩡해지고 한 분은 심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안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6개월 지나도 재활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국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팔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80%가 죽은 사람하고 20%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20%가 죽은 사람은 나머지 80%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0%가 죽었다. 나머지 20%가 살아있는 부위가 하더라도 그 역할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 뇌졸중이요. 흔히 뭐 흡연하고 과음 많이 하는 남자들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예, 그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중요한 그, 위험인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친구들이 술 마시면 뭐 혈색이 좋아지고 피가 혈액순환 잘 된다고 혈액순환이 잘 하잖아요. 된다고. 다음날 일어나면 여기도 피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술을 누구라고 권한다 말씀드리지 이렇게 않아요. 하는데 우리가 술에 대해 술과 뇌졸중의 관계는 고전적으로 제이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이. 제이컵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이가 이렇게 네.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술을 한두 잔 마시는 분이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한두 잔 마시는 분이 조금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2잔이 아니라 석 잔, 넉 잔, 5잔이 되면 급격히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그렇다고 술을 안 마시는 분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음주는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담배는 방어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은 혈압약, 당뇨는 당뇨약,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약이 있잖아요. 네. 담배는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듣고 보니까 이제 뇌졸중은 정말 그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뇌졸중이 와서 치료를 잘 받는 거, 빠른 신속한 시간 내에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무엇보다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뭐 금연이라든가 예.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겠죠. 예. 우리가 흔히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위험인자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약을 늦게 먹으면 뭐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혈압약을 빨리 먹어서 혈관을 안전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위험인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이 밖에도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식사를 얘기하면 너무 짠 음식을 이것은 물론 뭐 혈압을 높이는 원인도 있지만 뇌졸중 발생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짠 음식을 피하고 흔히들 말하기에 뭐 지중해식 식단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약간의 채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식사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 자체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니까 조금 마음에도 여유를 갖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네. 채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